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도 또 시간이 들어와서 용사모빠 상훈형의 박정희 프로젝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이 방송은 글로벌 유튜브 채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매주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밤 10시니까 이제 불금 한잔 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들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밤 10시에 했으니까요. 좀 많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예. 그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한 이유라는 그 책을 한 권 저희가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내용은 조금 적고 예. 거의 대부분은 박정희 대통령 때 뭐 핵무기 개발, 뭐 미사일 개발, 뭐 항공산업 개발, 뭐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다가 이렇게 기고문을 옛날부터 쓰신 게 있습니다. 2015년부터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은 조금 저희가 이제 빼고 뭐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런 우파적인 이런 책들은 출판사 내주는데도 좀 드물고 예. 설령 냈다 하더라도 이런 서점에서 이게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서점계 자체가 이미 좀 좌편향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책을 만들고 그리고 직접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삼성이 방산을 포기한 이후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예약 주문을 받아가지고 예. 10월 1일부터 9월 달 한 달 동안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예. 지금 원고는 다 됐습니다. 원고는 다 됐는데 이게 저희가 이것도 몇백만 원 선비용이 드는데 예. 사실은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약을 받아가지고 예약 접수를 받아가지고 10월 1일부터 댁으로 발송하는 그런 거를 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흥미진진한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 지금 우리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라는 우리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만든 책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 자주 국방을 했고 방위산업 육성을 했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리고 뭐 이게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한국이 올림픽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자주 국방이.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는 예. 뭐 그런 캐까지 가는데 여기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재밌게 각색도 하고 예. 또 뭐 최우석 회장님의 이제 그런 이 방산 비리가 아니고 이건 제도적 결함이다. 예. 이 제도를 잘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유산을 우리가 개성 발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사실은 이 방위산업 그리고 방위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자력 핵무기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신청하시냐면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네이버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게재를 치시면은 거기 우리 언론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메인 화면에 배너가 있으니까요. 그 배너를 클릭하시고 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00원을 입금을 하시면은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이제 송금을 해드립니다. 책을 보내드리니까요. 사실 이런 책들은 좀 많이 보시고 우리 이제 우파 어르신들께서 우리 이 국민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봐야지 이 태극기만 흔든다고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거 지식의 아니거든요. 축적이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지금 사랑을 사랑한 대통령 박정희의 옆 얼굴 우리 김용삼 편집장님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 여기 보니까는 화요회하고 모교회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각 분야에 예. 이제 인재들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화요일의 경우는 예. 대학 교수나 이런 예. 그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네트워킹을 했고 예. 목요일 날은 이제 언론인들을 네트워킹을 해서 음. 저 청와대 그 비서관들이 그 모임을 그 주관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예. 전부 그 가감 없이 예. 그야말로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하는 내용 예. 이런 것까지를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올리면 예. 그리고 그 좋은 내용은 이제 국가 정책으로도 만들고 예. 그리고 비판한 내용이 옳다 그러면 시정도 하고 하는 예.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박정희의 옆 얼굴이라는 책을 꼭 사보셔야 되는 게 이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예. 너무 이렇게 무섭고 딱딱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예. 박정희 대통령 이제 사실 인간 박정희를 탐구하는 이제 기초 서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 인문 서적이니까 이거를 보시면 제가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놀라운 게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 이렇게 했다고 막 비판하던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을 거고 뭐 언론인도 있을 그런 거고 분들을 다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예. 당신들도 비판만 하지 말고 예. 국가를 위해서 당신들이 비판하는 건 결국은 국가를 위한 비판 아니냐. 예. 그 건전한 비판을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그 멤버로 참여를 시켜서 예. 그분들의 그런 건의를 다 받아들여서 예. 국정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이제 어용이라고 내가 어용 학자냐, 어용 언론이냐 해가지고 안 온다고 하니까 그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예. 삼고초려 해가지고 이게 다 모시고 왔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그 욕을 하는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뭐 같이 술 한잔 마시고 그 사람이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오줌 누고 있는데 누가 자꾸 자기 물건을 쳐다보더래요. 그래가 이 뭐야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 물건을 쓱 쳐다보면서 물건도 부실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나올 때는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왔다는 내용도 있고 야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한 마음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론을 열어놓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뭔가 자기 의견을 직불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국가 운영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복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그리고 전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고차원의 국가 운영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뭘 도와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죠. 이거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야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TV를 보면은 저 대통령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 53조 54조를 썼는데 일자리가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54조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직원만 54조 원치 뽑아도 진짜 한 몇십만 명을 뽑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늘림으로 해서 그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가 늘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공무원이 늘었다는 뜻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규제가 늘어난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공무원이 늘어나면은 공무원이 담당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다 규제거든요. 공무원을 늘리면 규제가 늘어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를 줄여라 얘기해도
아니 규제가 줄어듭니까? 아니 공무원이 자기 밥그릇인데 그게 규제를 안 없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돈을 집어넣고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는 뭐 규제를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공무원을 늘려놨으니 당연히 규제가 늘어나죠. 이런 악순환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화요에 목요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경찰에서도 정보가 올라올 거고 뭐 그때는 중앙정보부에서도 정보가 올라오겠지만은 거기는 뭐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 동향 돌아가는 거를 듣고 또 최신 소식도 듣고 그리고 학자분들한테는 해외에서 뭐 우수한 논문들을 번역을 시켜가지고 또 발표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그냥 대통령에게 직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보고서 화요회 목요회에서 토론된 내용은 단 한 줄도 너희들 의견을 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로 올려라. 그래서 그거를 읽고 대통령이 아 이거는 맞는 말이다 싶으면 붉은 줄을 쳐서 해당 부처에다가 내려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도 일을 그렇게 빡세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어지간한 이 업무가 안 가가지고는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어디 가서 A4 용지 가지고 읽거나 그런 게 없었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 대통령이 모든 통계 수치나 이런 거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우스갯소리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김학열 부총리가 그 밑에 그 부하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지표 작년도 수치가 뭐 이거 뭐야 무슨 뭐 미국 뭐 수치 이런 거 뭐 한번 읊어봐 해가지고 못 읽으면 야 이 버리지 새끼야 빠져주고 한강 가서 빠져주고 그게 국가를 뭐 도움되는 일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대통령이 그만큼 꼼꼼하게 하니까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국방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다. 뭐 그래가지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대통령이 도대체 얼마 받는가 싶어가지고 이게 가져오라 했다더라고요. 그 가져와가지고 보니까는 실제로 대통령보다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이씨 나보다 많이 받네 이러니까 그 저기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아니 월급 자를 것 같으면 내 거는 잘라야 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자르지 마라. 뭐 자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 하시는 이야기 아니 뭐 그대로 하라고 이대로 하라고 그게 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니고요 키스트 처음 만들어질 때 얘기입니다. 맞아요. 키스트 그 내용이 최형섭 씨가 키스트 원장을 하면서 키스트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려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고급 그 엔지니어나 이공계 인재들이 적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그 과학자들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좀 모셔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예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하면서 받는 거에 약 뭐 한 40% 선을 맞춰주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져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녀 교육을 또 책임져주고 그래서 이제 월급을 책정하다 보니까 대통령 월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면은 100원을 받는다고 치면 자기는 40원밖에 안 받을 정도로 희생을 하면서 온 건데 그 비용이 대통령 월급보다 3배, 4배가 되니까 이게 이제 보고가 된 거죠. 그죠. 하도 말이 많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월급표 가져와 봐. 보니까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듣고 한 푼도 안 깎고 그대로를 시행을 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 제목을 보면 사람을 사랑한 대통령이라고 돼 있는데 이 보니까 의료보험 체계가 한국에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미국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의료보험 체계를 의료보험을 또 들어줬네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뭐 그냥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아파트 문화 이런 게 거의 없을 때인데 그 외국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우수 두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맨션 아파트라는 거를 쳐서 예. 여러 가지 정말 기념비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키스트 초대 소장이 누굽니까? 최영섭 씨입니다. 아, 그분. 그러면 키스트 그 이사장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사장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예. 그러니까 이사장이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예. 키스트가 하는 일에 예.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 걸 누가 손을 대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힘을 실어준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저는 방위산업 쪽이니까, 이 취재하러 키스트 자주 가거든요. 예. 세미나하러 가면은, 거기 이제 박물관 옆에 있어요. 예. 박물관 가보니까, 초대 이사장 해가지고, 뭐, 박정희, 박정희, 딱 있더라고요. 예. 야, 그 이유가 그겁니다. 예. 여기는 내가 그 이사장이고, 예.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서 하는 거에 손대지 마. 예.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모든 무슨 조산이 예. 뭐 이런 건 다 면제입니다. 예. 그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특권을 줬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예. 내가 과학기술을 그 발전을 시켜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만들어진다. 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중화학공업이라든지 뭐를 발전시키려면은 예. 이 엔지니어들, 이 과학자들이 예. 제대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수시로 찾아가요. 수시로. 그 박정희라는 분은 또 예. 특이한 사람입니다. 예. 어디를 갈 때 절대로 빈손으로 안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키스트의 예. 해외 그 우수 인재 유치 프로그램으로 와서 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분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봉투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이거 김영란법에 걸릴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그 당시는 김영란법이고 뭐고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 열심히 하니까 수고했으니까 가서 저 사모님하고 저녁 식사하십시오. 이런 돈을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대통령이죠. 사람도 사랑했지만 과학자도 사랑한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예. 특이한 게 뭐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자주국방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우리 스스로 무기 체계 만들고 하는 거를 그런 행정 절차도 다 만들고 뭐 연구 개발하는 그 모든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감사까지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지금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있었을 때는 감사원한테 감사를 시킨 율곡 사업 감사를 시킨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군사 기밀도 새 나가고 그리고 이게 군비 태세 검열도 안 되고 하니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군인들 중에 전문가들 뽑아가지고 그 군 특명 검열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죠. 세세하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게 참 그러니까 정말 빈틈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국가 운영의 질이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해야 이것이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하더라도 예정된 계획 기간 안에 예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모든 일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경부고속도로를 그 2년 만에 그것도 딱 처음에 정했던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국가 지도자들의 그런 놀라운 어떤 통찰력과 해안과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독려해서 그 성과를 내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사람을 운영하는 기술이 예. 아주 뛰어났던 분이다. 그때가 진짜 사람 중심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사람 중심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때가 사람 중심. 그때는 여기 보니까는 뭐 김학열 부총리도 그렇고 오원철 수석 그 저기 오원철 비서관한테도 그렇고 뭐 자네가 국보야 뭐 국보야 자네가 국보야 이런 이야기를 뭐 수시로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전문가에게 그 분야를 맡기고 그 분야에게 전권을 위임을 해서 성과가 날 때까지 일을 맡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최영섭 초대 키스트 원장이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처가 만들어지는데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맡깁니다. 맡기고 7년 6개월을 그 자리를 맡겨요.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모든 그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에 버금가는 그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최영섭 장관이 본인이 쓴 그 자서전을 보면 내가 과학기술부 장관을 했지만 나는 그냥 그 대통령의 비서였다. 모든 일은 대통령이 다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대통령 같은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다 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하여튼 대한민국에 뭐 미사일 만들 때도 그렇고 실무자한테 당신이 알아서 하쇼.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한 100만 그 당시는 우리가 경제가 약하니까 100만 불 이상 이 돈이 지출되면은 그 한국은행장한테 직접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실무자들이 그냥 결제해버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확 이게 빨리 치고 올라간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때는 뭐 급하니까 절차도 건너뛰고 뭐 여러 가지 절차 건너뛰고 또 예를 들어 예산 아끼기 위해 가지고 썼던 부품들을 이제 다시 재활용해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가 40년 동안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런 관행들을 지금 딱 법적인 잣대로 들이대 버리니까 왜 절차 건너뛰었어? 비리. 왜 저기 뭐야 이 예산 이거 저기 부품 재활용해서 비리. 이렇게 해가지고 방산 비리라고 해가지고 전부 실무자들 다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할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대 내 재임 기간에만 이걸 본 게 아니고요. 국가의 앞날을 보고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처음에 만들 때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뭐 3만 5천 대인가 밖에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4차선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땅은 향후에 교통량이 늘어날 것까지를 감안을 해서 8차선 고속도로로 늘릴 수 있을 정도의 그 토지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는 8차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행선 4차선, 하행선 4차선. 지금 미어 터지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4차선밖에 안 되는데 8차선으로 그 건설할 수 있는 땅까지를 다 수용을 하느라고 상당한 비용의 그 오바가 있었죠. 그러면 너 왜 그때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필요도 없는 땅 샀어? 이거 너 야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처벌을 하면은 누가 일을 하냐고요. 그죠.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방산 쪽에서는 벌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방산 비리 척결한다 해가지고 그때는 뭐 율곡 사업 비리 척결한다 해가지고 군인들 다 옷 뺏기고 그 이후 정권도 뭐 수시로 방산 비리 뭐 척결한다고 해가지고 이 반대파를 옷을 벗기는 소위 군인들을 옷을 벗기고 군인들을 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그걸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이 방산을 포기한 이후 이 책을 내는 거는 예.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이게 비리산업이 아니고, 왜냐하면 방위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연말에 방산업 원가, 재무제표, 회계 자료 이런 자료들을 다 기업의 기밀 자료까지 방사청이 제공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비리가 안 생겨야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건 제도적 결함인데, 그래서 이건 제도적 결함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로잡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그런 부국 강병 자주국방의 정신을 개성하고, 그리고 이거를 대한민국 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높게 도약하는데 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그런 기사들을 이제 기고문들을 모아가지고 이 책을 지금 펴내기로 지금 한 겁니다. 예.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 책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한번 꼭 사보시면은 방산 비리가 아니고 이 제도적 결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전문가분들이 쓰신 거니까 아쉽고. 저도 좀 꼭 사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 권 나오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아까 국방과학연구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때는 대통령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다른 국책연구소에 비하면은 급여 수준이 한 뭐 절반에서 3분의 2,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힘이 안 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방위산업이나 이게 진짜 중요한 게 군용 텐트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민간의 이 텐트 산업이 발전한 거고, 군복을 그렇습니다. 많이 만들다 보니까 예. 아웃도어 용품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방위산업에 대해 가지고 이 정부가 이렇게 군사 이런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사실은 그게 다 민수용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도 지키고 이 민간 산업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사줬다는 실적이 생기니까 그 실적 가지고 해외 수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게 많은데, 지금은 이거를 비리 산업으로 낙인 찍어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그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든 모든 기술, 거의 모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술들은 전부 무기를 만드는 기술에서 파생돼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인터넷도 인터넷 이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예를 들죠. 그죠.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교실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체만 했죠. 그 컴퓨터를 왜 만들었느냐? 탄도미사일.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인터넷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특히 항공기 같은 경우는 GPS. 이제 그 무게를 줄여야 이제 사람을 많이 태우고 폭탄도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새로운 합금 기술, 소재, 이런 거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항공기 만드는 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고 이러는데 이제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개발된 그 특수 합금 기술을 전부 산업체로 이전을 시켜서 그게 이제 자동차로 가가지고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는데 그 역할을 하고, 심지어 자전거 혹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의 경우도 자전거 무게를 줄이는 기술이 굉장하거든요. 그런 특수합금 기술이 자전거에도 다 적용이 돼가지고 자전거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를 만드는 방산 기술이 산업계로 파급이 돼서 그 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왕창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군용으로 쓰이는 그 특수 합금 기술이 어디까지 가느냐? 골프채 기술로 가가지고요. 골프채도 만들고 좀 낚싯대도 만들고. 그럼요. 다 그게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방위산업이 반드시 무기만을 위해서 만드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죠. 이거는 국가가 이 무기를 만들어서 국가를 지키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을 했으면 그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을 시켜서 그 나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 부분에서 하자가 생기면
결국은 그 나라 산업계는 점점 더 낙후되고 예, 예. 그래서 경쟁력을 상실을 해서 쫄딱 망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예. 우리는 지금 거의 그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자력을 자꾸 이제 탈원전하겠다고 하는데 예. 오늘 또 원자력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원자력 이야기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과 핵폭탄 제조 기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아주 손쉽게 말씀을 드리죠. 예.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핵폭탄을 만드는 원료가 필요합니다. 예, 예. 원료가 플루토늄으로 만들면 플루토늄탄이 되고 예. 우라늄으로 만들면 우라늄탄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술상이나 비용상 예. 먼저 핵폭탄을 개발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플루토늄탄을 먼저 만듭니다. 예. 뭐 미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루토늄탄을 만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을 이용해서 우라늄 폭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핵폭탄으로 가는 첫 번째 과정은 플루토늄인데 예. 그 플루토늄을 그 원료로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만드는 원료는 어디서 얻느냐? 예. 우리가 이제 원자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원자로를 이제 가동을 시키려면 예. 그 핵연료라는 걸 만들어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핵연료라는 거는 원자로를 돌리기 위한 연탄이다. 예. 그러면 그 연탄을 집어넣고 연탄을 떼면 연탄재가 나오잖아요. 예. 그 연탄재가 사용 후 핵연료라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연탄재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이 연탄재에 독성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예. 이거 연탄재를 어디다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부피를 줄이고 예. 이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이제 재처리를 하면 예. 새로운 또 플루토늄이 만들어집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자로를 운영하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재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문제는 이 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얻어진다. 예. 예.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 이 재처리 시설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 몇십 년 됐는데 예. 그 몇십 년 동안을 뗐던 그 연탄재,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 후 핵연료가 예. 그야말로 막 무지막지하게 쌓여가지고 지금 거의 다 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없이 어디다가 이제 그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경주에 방패장. 예. 예. 그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이제 꽉 차면 어떡할 거냐. 예. 결국은 이제 재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는 이제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재처리 기술을 못 갖게 정말 이렇게 비참한 거죠.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재처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었죠. 아.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할 일만 골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 재밌는 게 재처리 정책과 관련해서 예. 아주 재밌는 그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대비되는 두 나라. 예. 미국은 재처리를 하려고 하는 나라는 쟤네들은 무조건 100% 저거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놈들이야. 그 재처리에 지읒자 얘기만 꺼내도 가서 아주 무지막지한 제재를 가합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이 사람들은 조금 예술적인 나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아니 어느 한 나라가 예. IAEA와 협약을 맺고 그리고 뭐 그 핵무기 핵 확산 금지 조약 뭐 NPT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모든 국제적인 사찰을 받으면 예. 그 뭐죠 안전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냐. 쟤네 나라도 지금 뭐 원전을 몇십 년 운영하면 사용 후 핵연료가 막 쌓일 텐데 그거를 자원 재활용하듯이 리사이클링을 해서 그거를 다시 부피를 줄여서 다시 재활용하겠다는데 그 기술까지 막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NPT하고 IAEA 모든 국제적인 그 규율에 의한 사찰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한 나라에다가는 우리가 제철에 관련 기술을 팔 수도 있다. 예. 이 정책이 다릅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 프랑스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아. 이 프랑스가 이게 이 미국 예. 뒤통수 치는데 좀 일가견인데. 네. 예. 아, 이거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제철이 예. 기술 도입에 관한 협약을 맺었는데 예. 잘 나가다가 예. 인도가 이게 그 핵폭탄을 개발하는 바람에 아주 산통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뭐 그럼 일단 요 저기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 예. 이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인도 얘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지시를 한 것은 예. 1972년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해서 예. 예.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떠나면 그럼 우리는 나라는 어떻게 지키느냐? 예. 좋다. 우리 핵폭탄을 만들자. 그래서 1972년 9월 초에 국가안보회에서 긴박한 국제정세하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예. 우리가 핵 개발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철이 문제 예. 이게 이제 핵심이 됐는데 프랑스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주겠다. 예. 그래서 프랑스의 생고방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연구진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핵폭탄 제조 기술, 기폭 기술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오.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서 예. 1970년대 중반에 예. 20kg급 이상 중량 1톤 미만의 원폭 설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용 후 해결료에서 예.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플루토늄 확보가 예. 아주 손쉬운 원자로 예. 캐나다의 중수로 원자로를 도입을 하고 예.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인도가 예. 핵폭탄을 개발을 해가지고 예. 1970 몇 년도에 이제 74년도에 아. 핵실험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막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우리가 엄중하게 감시를 했는데 예. 어떻게 인도가 우리의 그 감시망을 뚫고 핵무기를 만들었느냐 예. 보니까 만들었더라고요. 야, 안 되겠다. 이놈들 앞으로 핵을 개발할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인간들은 이거는 통제를 가하자. 이때서부터 엄청난 이제 감시와 압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인도가 이때 핵 개발 안 했으면 우리나라도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197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제철이 기술을 프랑스로부터 받아오는 그 계약을 이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1975년 11월 13일 날 프랑스 외무성에서 한불 간 원자력 협력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철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명 예전 시간 30분 전에 프랑스가 아이고 서명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미국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976년 1월 26일 날 우리 정부가 프랑스의 핵연료 제철이 시설을 도입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서막이었고 진짜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와, 이게 아니 근데 그 저기 뭐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하신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 예. 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닉슨 독트린 이후에 예. 뭐 계속 뭐 주한미군 실제로 예. 7사단이 철수를 했고 철수했죠. 예. 그 6.25 때 들어왔던 7사단이 철수했고 뭐 예. 또 지미 그 카터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서 뭐 80년대 초반까지 뭐 완전히 뭐 철수시키겠다 뭐 자꾸 그러니까 갈 테면 가라. 예. 그러니까 뭐 저 미국 놈들은 뭐 말끝마다 철수 이야기 한다고 예. 미국 놈 하도 미국 놈 이야기를 하니까 주한미 대사가 미국 놈이라는 그거를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거 왜 이래? 미국 놈이라는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어이구,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갈 테면 가라 이러고 예. 그거를 예. 뉴욕 타임즈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버렸더라고요. 예. 뉴욕 타임즈하고 인터뷰하니까 뭐 미국에서 놀래가지고 미국 관계자가 달려와가지고 아니 여기는 한반도 방어도 있지만은 미국의 사월적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 뭐 예. 이렇게 사정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뭐 만찬 뭐 행사에서 뭐 만찬한 자리에서 한국의 뭐 자주국방 옛날에 율곡 이 선생이 뭐 이렇게 자주국방을 했고 뭐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또 막 이렇게 또 지켜 세워주는 뭐 예. 그런 연설도 하고 뭐 야 이게 뭐 얼르고 달래고 미국 그렇게 멱살 잡고 흔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예. 처음에는 그때 1970년 1월달에 우리 정부가 이제 그 포기를 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핵폭탄 제조 계획은 이걸로 끝인 모양이다. 예. 저는 이렇게 알았는데 예. 다른 자료들을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된 거예요. 몰래. 몰래 해야죠.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예. 정말 간단치 않은 인물이구나. 예.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주한미군은 계속 철수한다고 그러지. 예. 그다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뭐 변변한 뭐 무기 이런 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을 때니까 예. 막 개발을 하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러면 누가 지키느냐? 예. 툭하면 미국 나간다고 그러는데 예. 좋다. 미국 갈 테면 가. 예. 우리가 지키자. 우리 힘으로 지키자. 그럼 우리 힘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핵폭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76년 1월에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또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박정희예요. 예.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1976년 말에 여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연 비서실장하고 오원철 수석을 불러가지고 원자력 산업을 종합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라 지시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본격적으로. 왜? 그 당시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시 북한이 뭐 이러이러한 데서 이런 개발을 지금 비밀리에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1980년대 중반쯤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 보고를 딱 받고 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저 북한 같은 경우는 저기 6.25 끝나자마자 바로 김일성이가 지시해가지고 조소 원자력 협정을 맺고 60년대는 IRT 2000이라는 그 저기 소련 연구용 원자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런 이제 그 동향이 입수가 되니까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1990년대 초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시 이제 개발을 지시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예. 조용하게 하라. 아. 그러니까 극비리에 이제 하라 이런 예, 뜻이 예,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전에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그 내용을 분석을 한 결과 예.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재처리 기술이 필요했고 예, 예. 두 번째로는 그 재처리할 수 있는 사용 후 해결료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시험용 원자로가 필요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프랑스로부터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우리가 얻어오려고 하다가 예. 압력을 받아서 이게 파토가 났으니 예. 그 두 가지 기술을 국산화를 하자. 아. 그래서 재처리 시설을 하기 위한 재처리 시설 국산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야. 배짱이 대단하시네. 그래서 그 재처리 프로젝트 명칭을 예. 화학처리 대체 사업이다. 아. 그리고 위장을 한 거죠. 예. 그 일명 해결료 국산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해결료는 국산화 됐습니까? 됐습니다. 와. 진짜 박수 한번 쳐요. 해결료 국산화를 하면서 예. 그 안에서 예. 요 일을 한 거죠. 아. 대단하죠? 참 예.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연구용 원자로도 국산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뭐라고 위장을 했느냐? 기기장치 개발 사업이다. 기기장치. 예. 예. 아, 이게 진짜 이 암호를 많이 쓰신 게 예전에 예. 보니까 미사일 개발할 때는 신성농장이라고 이렇게 예. 또 이렇게 암호도 쓰시고 그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위장된 그 사업과 예. 위장된 명칭으로 쫙 진행을 하다가 중수로 해결료봉 공장을 우리가 완성을 했어요. 예. 이때 이제 미국이 예. 뭘 했다고? 이제 이게 몇 년도입니까, 이게? 이게 1978년입니다. 아. 그래서 핵연료봉 공장이 건설이 되니까 주한미 대사관에 과학무관을 미국이 파견을 해요. 예. 이 과학무관은 원자력 전문을 받고 파견된 CIA 요원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냥 막 온갖 데를 쑤시고 다니면서 한국이 이제 핵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이제 탐지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미국이 최후 통첩 같은 걸 합니다. 예. 1978년 8월 달에 미 국방부 장관 슐레징거가 와서 당신이 원하는 게 빵이냐 아니면 핵개발이냐 둘 중에 하나를 그 선택해라. 예.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지대지 미사일 100곰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예. 지대지 미사일이 개발됐다는 것은 여차해서 그것을 소형화해서 실으면 핵미사일 되는 거죠. 미사일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막 미국 이 담당자들이 이제 완전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예. 뭐 이때서부터 막 엄청난 그 사람들이 예. 한국을 방문을 해요. 예. 예.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고위 관료단 뭐 멜빈 프라이스 의장 선두로 한 상원 군사위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달래고 뭐 어르고 뭐 무기도 그냥 한국에서 예. MD500 예. 이제 헬기 무장 헬기도 저기 라이센스 생산하게 해줄게 예. 뭐 등등. 예. 참 이런 거 보면 예.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아까 1976년 1월 달에 예. 이 프랑스하고 이제 그 제철이 포기 예. 했잖아요. 네? 그것도 내용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예. 한국에 원래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우리한테 위약금은 필요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해달라.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이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브레진스키가 예.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예.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사적 회담을 통해 예. 핵 확산 문제, NPT 준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프랑스가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공장을 한국과 파키스탄에 판매하는 계획을 취소시켰다. 예. 그리고 이때 그 위약금은 예. 미국 정부가 대신 물어줬다. 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걸 포기를 했는데 예. 과연 또 이렇게 개발을 추진을 하고 더군다나 예. 그 위장 명칭을 써가면서 예. 어떻게 이런 면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대한 집념이랄까 예.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핵 개발도 이렇게 비밀리에 했는데 예. 미사일 개발한 거 그것도 비밀리에 동시에 두 개 그렇죠. 거대 사업을 이렇게 예. 같이 추진을 해버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한데 나중에 미사일 개발도 이게 따로 떼가지고 해서 그것도 아직 첫 버전입니다. 첫 버전. 예. 그렇죠. 우리는 뭐 정말 뭐 운이 좋았다고 할까 아니면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할까 뭐 하여간 그 배꼽 미사일 개발하는데 총책임자 역할을 했던 모든 멤버들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이 핵폭탄 개발과 관련돼서 동원된 모든 과학기술 엔지니어들은 예. 전부 미국에서 한국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많은 월급을 줘서 그죠. 예. 한국으로 데려온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이 뭐라고 예. 얘기를 하냐면은 예. 아, 저 사람이 꼭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예. 대통령이 친서를 보냅니다. 예. 조국 군대와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시로. 그러니까 자네가 국보야 이야기가 그 입에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대통령으로부터 예. 조국 군대와에 동참을 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예. 어느 누가 안 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예. 아니 자기네들이 그 미국에 유학을 와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공부시켜서 예. 이제 굉장히 우수한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봉사를 그 하리라고 이렇게 그 여겼던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그 일을 해달라라고 한국에서 자꾸 그 고급 엔지니어들을 빼가니까 예. 그때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이 우수 과학자들이 외국으로 다시 나간 거는 한국이 처음이다. 예. 이 역두뇌 유출 아니냐 하고 막 항의를 합니다. 예. 예. 역두뇌 출입금 먹은 우리는 우수 인재를 우리가 확보한 거니까 예. 그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배꼽 미사일도 개발하고 예. 이런 것도 개발하고. 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을 이렇게 쭉 박정희 대통령 관련 서적을 보다 보면은 예. 야 이게 미국한테 그 저기 삥 뜯는 그 수단도 아주 대단하시더만요. 미국 협박해가지고 1억 달러 받아낸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1968년 그 1월 22일 날 김신조 사태 33명이 무장공부가 내려와가지고 그 뭐 저 김신조만 생포되고 나머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김신조가 이제 목 따라왔었다, 박정희 목 따라왔었다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 며칠 있다가 그 푸에블로 미군의 납치되죠. 정보함이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되고 그리고 그래가 82명인가가 이제 생포됐다 나중에 뭐 송환 반환되고 하는데 그거 있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저기 미국의 정찰기가 격추가 됩니다. 예. 그 예. 북한 공군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또 10월달, 11월달에 그 저기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120명이 침투를 합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엄청나게 이 군사적으로 압력을 넣을 거라 생각했는데 흐지부지했고 그리고 사실 자기들 문제는 엄청나게 이 막 군사적 압력도 넣고 했지만은 뭐 김신조 사태라든지 뭐 1.21 사태라든지 뭐 북한의 무장공비 그냥 다 넘어갔죠. 뭐 이런 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대로 이 협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의 입장은 그 당시 입장은 이 베트남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쟁이 확산될까봐 싶어가지고 예.
이 극동 지역에서는 조금 몸을 움츠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니까 미국 관계자들은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치려고 하는데 이틀이면은 평양 접수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하니까 네. 미국에서 놀래가지고 한국이 북한 밀고 올라갈까봐 싶어가지고 일단은 한국군에 유류 공급하던 걸 다 차단시키고 그러면서 반대쪽으로는 우리가 1억 불 줄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1억 불치 또 뭐 무기나 이런 것들 또 받아들인 거죠. 예. 그 1억 불이면 그 당시에 버스비가 뭐 15원 뭐 이랬으니까 지금 우리 1,200원이면은 어마어마한 얼추 한 돈이죠. 100배 정도, 예. 90배, 100배 뛰어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불이면은 지금으로 하면 한 90억 불, 100억 불, 한 10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 야, 우리가 북한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런 이야기가 10조를 뜯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진짜 미국 삥 뜯는데 선수였습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체결을 할 때 그 미국이 뭐 제발 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달라. 그리고 뭐 한참 뭐 밀고 당기기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한국군 현대화 뭐 전후복구 하는데 뭐 거의 3억 불 가까운 2억 불 달라고 했고 20개 사단의 무장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를 공짜로 달라. 아니 이거 날강도죠. 그래놓고 그걸 다 얻어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준 거는 우리는 휴전에 반대하지 않겠다. 라는 종이 쪼가리 하나였던 그죠. 이거 얼마나 남는 장사를. 그게 외교고 그게 외교적인 기술이고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 저 미국이 그 서명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끝까지 싸우라고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포로를 다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싸우다가 공산주의자들한테 겁먹고서 도망갔다는 이미지가 퍼지면은 그 뭐 자유주의 이제 맹방으로서의 모든 권위가 실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핵무기 개발의 이제 막바지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밀리에 했던 재처리 기술, 재처리 설계가 1979년 10월에 완성이 됩니다. 1979년 1월 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신년 구상을 하던 중에 선우연이라는 분이 이제 그 언론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1981년에 그만둔다. 1981년 전반기에 핵폭탄이 완성된다고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보고를 받았다. 핵폭탄이 있으면 김일성은 남침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해 국군의 날에 그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나는 사퇴 성명을 내고 나는 물러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만 안 했어도 더 오래 사셨을 건데 아니 왜냐면 이 무렵에 뭐 10월 유신 반대니 뭐니 해가지고 뭐 박정희 뭐 안 물러나면 뭐 나라 망한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이 선우연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의 형이 조선일보의 선우희 주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부러 부른 것 같아요. 흘린 것 같아요. 야, 내가 무슨 종신 대통령을 한다고 너희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마. 나의 꿈은 핵폭탄을 만들어서 김일성의 남침을 막는 거야. 그래 나에게 시간을 좀 다오.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거죠. 이게. 그래서 1979년에 농축과 재처리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원자력 산업의 기술적 자립이 성공을 했습니다. 79년도요. 그리고 재처리 설비의 설계를 10월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설계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왔는데 1979년에 9월 10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죠. 박정희 정권 타도를 선언을 해요. 가만히 그 시기를 한번 보시죠.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시해를 당했는데 9월 10일 날 박정희 정권 타도를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날 얘기를 했느냐? 예. 자,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김영삼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군은 특정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군은 본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국민들이 총 걸기하여 항쟁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쿠데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인가요? 군이여 총 걸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9월 16일 날 김영삼이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카터 미 행정부의 소수 독재의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 대한 지지를 종식시켜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10월 4일 날 예. 김영삼 의원을 제명을 하니까 부산하고 마산에서 부마 사태가 일어나죠. 예. 그 부마 사태를 뭐 어떻게 제지를 하느냐. 예. 그걸 가지고 차지철하고 김재규가 차지철은 강경론, 김재규는 온건론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11.5 그 시해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이 김영삼이라는 이 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삼성이 방위 산업을 포기한 이유 거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 율곡 비리 사업을 왜 했는지, 예. 그 율곡 사업 비리 감사를 왜 했는지, 예.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군을 뭐 감시한다 뭐 이런 국민적 명분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 이때까지 감사원이 감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초로 감사원이 군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회창 감사원장이었고, 예. 그러니까 국민적 쇼를 해가지고 그때 군인들을 다 숙청하고 이 뭐 방위산업이고 뭐고 다 파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국방 이런 무기 개발 이런 게 비밀리에 됐는데 모든 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국회에 다 이 자료가 올라가게끔 예산인 내역이 공개가 돼 버리니까 이제는 기밀이라는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북한 추종하는 세력들이 뭐 북한 추정 중국 추종하는 세력들이 국회의원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은 한국에서 다 공개되는 뭔가 거죠. 무기 체계를 만들 때 이게 전부 다 북한이나 중국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항상 예. 언급을 할 때 그 예.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예. 좌익의 숙주 김영삼. 예. 예. 이 사람이 좌익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워낙 이제 뭐 두뇌가 돌로 차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이용을 한 거죠, 좌익들이. 예. 예. 뭐 그죠. 이분이 뭐 이념 성향이 어떤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문제는 10월 26일 날 예. 그날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저녁에 시해 사건이 일어난 날 아닙니까? 예. 이날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가 예. 김영삼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됐으니까 이제 그냥 야인 신분이 된 거죠. 예. 이 사람을 대사관저로 초청해서 오찬을 같이 해요. 예. 그날 저녁에 시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핵개발 프로젝트는 날아가 버린 거죠. 예.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뭐 관련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서 한국이 만들지 못하는 탱크나 뭐 저기 잠수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팔지 않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게 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중화공업에 막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그 미국의 관리들이 베트남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한 게 농업국가라서 포기했다. 예. 이게 공업국가였으면 포기 안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뭐 우연찮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는 야 미국이 우리를 못 버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거 투자를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고 무기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온 군사 고문단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은 창원에 있는 뭐 무기 공장들을 쫙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한국이 이 공산화 돼버리면은 이 골치 아프죠. 무기들이 전부 다 이 공산 국가들에 넘어가면은
미국이 힘들어진다 이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안 된다 하고 전문을 보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가 완전히 백지화됐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화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 만들 때도 들어가지고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보면은 고속도로 만든 것도 후방에서 무기 체계들을 갖다가 만든 거를 전방으로 긴급하게 수송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고, 뭐 우리 물건들 해외로 수출하는 목적도 있었고, 예. 다목적이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 예. 히틀러거든요. 예. 그 히틀러가 고속도로를 만들 때 예. 1번이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독일은 항상 예. 자기네들 그 뒤통수에는 소련이 있고 예. 전면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있고 예. 그래서 항상 양면에서 적을 맞아서 싸워야 되는 이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뭐 슐리펜 계획이니 뭐니 뭐 이게 그건데 일단 먼저 그 병력을 서쪽으로 돌려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서 재빨리 프랑스를 점령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병력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소련군의 침략을 막는다. 그래서 제일 빨리 이동을 시키려면은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드는 게 원래는 이게 출발이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산업적인 관점에서만 얘기를 했는데 군사적인 관점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죠. 뭐 무지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저기 이 총기 공장도 이렇게 어디다 만들었냐면 이 부산에 가면 모 산이 있습니다. 산에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북한 쪽에서 이 야포를 쏴도 이쪽에 안 걸리게끔 산 중턱에다가 숨겨놨고 지나가면 몰라요 거기 총 공장이 있는지. 저는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박정희 대통령 그 비석이 막 사람 키 한 2배 정도 되는 비석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곳곳에 박정희 대통령 손이 안 닿았던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 당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해서 만든 사람이 박정희니까 뭐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든 지금 박정희의 음덕을 안 입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흔적을 지워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지금 잠재적 핵개발 능력을 지금 지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거의 뭐 한국이 탑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원자력 협회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2단계 앞서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폭탄은 이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일시에 한 번에 분출시키는 거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그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수십 년간 조금씩 빼쓰는 기술이거든요. 일시에 폭발시키는 기술보다 이거 조금씩 뺏어 쓰게 만드는 기술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그 핵무기와 관련된 뭐 여러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그 해결료 주기 기술 완전 자립을 이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지 재처리를 빼고 이미 우리는 핵폭탄 이런 거 뭐 지금부터 여기 딱 하면은 그냥 뭐 몇 개월이면 만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자력 기술을 계속 도태시키면 그런 기술이 다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둘째, 어느 산업이 계속 발전 유지되려면은 우수 인재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저 원자력 발전소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이 그 분야에 투입이 되냐 이거죠. 이러면 한국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 만들다가 한번 사고 난 다음에 원자력을 다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의 기술자도 없어지고 뭐 기업체 다 사라지고 하니까는 웨스팅하우스가 껍데기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이 그 뭐 원전은 미국이 만들 기술이 이제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이 원전을 만들면은 그 기술이 뭐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 공유를 하는 거고. 그죠. 예. 참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성장 산업이고 예. 먹거리 산업이고 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산업입니다. 예. 이거를 안 하겠다고 팽개 쳐놓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니까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두뇌가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제가 좀 멘붕 상태예요. 그것도 그 아주 심각한 게 한국에 이제 원전 해체하는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국이 이게 중국의 미디어 그룹이 이게 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전 해체를 하면은 그 기술이 그러니까 미국 고리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설계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미국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기술이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예, 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예. 글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예, 막막합니다. 네. 예, 오늘 어떻게 다 되십니까? 예. 아, 요 뒤 얘기는 예. 뭐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예. 이거 뭐 직접적으로 그 핵무기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아, 예. 오늘 요까지 좀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시고. 예. 그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도 뭐 아까 뭐 북한 치겠다 뭐 네.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사실은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걸 아니까는 좀 뻥카를 쳐본 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좀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뭐 부활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중국 막아줄게, 중국에 팽창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막아줄 테니까는 뭐 이런 거를 좀 당근 던지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몰래 뒤로 이렇게 하면은 뭐 한 6개월 뭐 보니까는 뭐 6개월이 뭐 만들 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예. 6개월 미만이면 예. 네. 한국의 예. 원자력 관련 기술은 간단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저희가 무엇인가. 예. 저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또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일주일 전에 서울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원자력 수출 확대를 위한 회의를 했대요. 2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리고 사우디의 원전은 미국 주도로 들어간답니다. 한국은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했는데 한국이 사우디 원전 건설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막막하네요. 막막한데 어쨌든 간에 원전을 하나 건설하면 한 60년 동안 그 뭐 부품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저때 저렇게 막 몰래 해가지고 욕 먹으면서 암살 위협 당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먹거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한 70년, 80년대 한 30년 전에 3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이렇게 닦아는 건데 우리가 이 원자력과 관련할 때요. 예.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예.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50, $60이던 예. 1956년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가 원자력 그 발전소를 져야 되겠다. 예. 원자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 가입을 해요.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맺어요. 그러다 뭐 트리가 마크 2 영구형 원전 들어오고 예. 예. 그리고 그때 국가에서 이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예. 원자력 유학을 보냅니다. 최초로 국비 유학생이 원자력
공부하러 바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비유학생을 뽑아서 원자력 유학을 보냈던 그 분들이 돌아와서 그때서부터 원자력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기구로 원자력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원자력과 관련된 국가기관을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서 원자력 그 연구를 시작을 해서 바로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을 우리 역사에서 만난 거냐 하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웃기는 거는 제가 이 책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원자력 처음에 연구하라고 어디다 지시했냐고 보니까 국방부에 과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다 야 연구해봐. 그러니까 생각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유학생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니까요. 미국에서 아니 저 노인네 이거 원자력 우리가 가르쳐주면 저거 핵폭탄 만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원자력 유학생을 거부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참 대한민국에 참 대단한 분들 두 분이서 지금 사실 지금 그때 만들어놓은 이승만 박정희 체제가 아직까지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만들어진 이 소위 말하는 먹거리 그 범주에서 지금까지 벗어난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았던 게 전부 뭐 전자산업, 중공업과 관련된 뭐 조선산업이 정말 엄청난 돈을 벌어주다가 지금 저렇게 어렵게 됐는데 자동차 산업, 국산 자동차를 개발하라. 그리고 우리 그 기업에다가 강제로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박정희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타이어나 유리 정도나 만들던 그런 나라에서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 보니까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 이제 멘붕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이거 쓸 정도 모르면서 이게 미친 짓을 한다고. 그래서 정주영을 불러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국산 자동차를 만드는데 꼭 우리가 모든 걸 다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 뭐 니네 뭘 할 수 있느냐. 아, 우리 그 타이어하고 유리하고 의자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엔진 기술입니다. 엔진은 그러면은 그 다른 나라하고 그 기술 제휴해서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거 우리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설계 디자인을 못합니다. 설계 디자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야? 그 뭐 이탈리아에서 뭐 주지아로인가 그 사람이 세계 1위랍니다. 그러면 주지아로한테 시켜가지고 야 우리 거 그 설계 디자인 맡겨. 그래서 주지아로한테 디자인을 맡기고 엔진은 미쓰비시 엔진. 설계 그렇지만 우리 겁니다. 그래서 독자 모델의 자동차가 탄생한 게 현대폰이 아닙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우리 모델의 고유 승용차입니다. 우리 모델의 고유 승용차를 만들으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다 만들으라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방법까지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설계는 주지아로, 엔진은 미쓰비시 엔진, 차체는 우리가 만들고 나머지 우리가 만들고 그래가지고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가 필요했던 그 엔진 기술, 엔진 기술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엔진을 다 분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분해한 거를 다 일일이 그려가지고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서 엔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에서 만드는 그 엔진이 세계 뭐 엄청난 나라에 다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게 왜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 그 방식을 지금 그대로 따온 게 한국의 헬기 산업인데 헬기 산업을 보면 엔진은 미국제 엔진 쓰고요. 디자인은 유럽의 유로콥터 그 디자인 갖고 미국 엔진 갖다 붙여가지고 한국에서 조립해가지고 이 수리온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델은 한국 겁니다. 그죠, 한국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좀 의미심장하고 가슴이 아픈데 예. 진정으로 예. 정말 이 국가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국민이고 아는 정치인이었다면 예. 박정희라는 사람이 예. 내 생각과 내 꿈은 이거다. 그러니 나에게 조금의 시간만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그때 어땠을까요? 예.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장개석 생각이 납니다. 예.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중국 본토를 그 모택동의 공산군한테 잃고 예. 대만으로 이제 쫓겨갔지 않습니까? 예. 대만으로 쫓겨갔어요. 예. 갔는데 대만의 국민들이 예. 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에러를 내서 예. 그 본토를 다 뺏기고 쫓겨온 그 장개석이한테 예. 이 나라 한번 다시 더 맡아주십시오. 예. 맡아서 정말 잘 사는 나라, 침략 안 나가는 나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하고 장개석이라는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그것도 총통으로서의 기회를. 예. 그래가지고 장개석은 임기도 없는 총통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그 아들 장경국이도 총통을 했죠. 예. 그런 정도의 어떤 아량, 그것과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 보십시오. 공공연히 예. 이 워딩을 보세요. 군은 특정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군은 본래 임무에 충실해라. 국민이 총 걸겨야 항쟁하자. 쿠데타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뭘 얻었어요, 우리가? 예. 만약에 그 당시에 1981년에 진짜 우리가 그 원하는 그 핵폭탄을 우리가 가졌다면 예. 이런 식으로 정말 저 3대 세습 왕조의 국민 몇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 전 세계에서 저렇게 손가락질 받는 웃음거리가 되는 저 놈들에게 예.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질질 멱살 잡혀가지고 그죠, 끌려가는 뭐. 국가의 자존심마다 내팽개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김영삼 정권 잡아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뭐 저기 중수로 뭐 건설해 준다고 캐도 뭐 이래가지고 올라가고 돈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기름도 중유도 뭐 5만 톤인가 갖다 주고 그렇게 상납을 했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계속 상납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막 우라가 치밀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화가 이 완전히 그 정가의 보도처럼 막 민주화 인사를 해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는데 누구를 위한 민주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박정희라는 사람을 무슨 뭐 신격화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막 우리가 막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박정희라는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대한 꿈이 무엇이었고 그 목표가 무엇이었으며 그 사람의 본심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아, 우리 역사가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박정희라는 저 지도자를 우리가 우리 현대사에서 만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국민 여러분, 이게 저기 그 박정희의 여벌굴,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이제 좀 접근하기 편하게 소프트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 책입니다. 요거를 좀 보시고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왜 박정희를 지우려고 하는지 조금 봐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 저기 김정은의 할아버지 저 누구야 저 김일성 진실을 말하다, 이 책도 좀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 왜 제가 이 책을 꼭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 저기 독립운동 했던 분들, 그분들의 그러한 저기 활동 사항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독립운동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안 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우리 정확하게 한번 좀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그당 여기 보시면은 만주의 침략에 나선 일본군 있고 뭐 저기 시베리아에 파병된 일본군, 한인 무장 독립군과 일본군의 격돌, 뭐 자유시의 참변. 그러니까 만주하고 이 저기 연해주 쪽에서 있었던 그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이 상해 임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계속 띄우려는 그 수작이 그 뭐랍니까 그 숨겨진 내막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진씨를 말하다 이 책도 꼭 좀 사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북한에 야 정은아 야 네 할아버지 자서전인데 야 밑에 똘마니들 좀 풀어가지고 좀 책 좀 많이 사거라. 알아야지. 그 보천보 전투도 다 그 거짓말이라면서요. 예. 이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김일성의 신화를 깨는 이야기들 다 나와 있고 아무튼 독립군들 중에도 뭐 공산주의 활동하신 분들 아마 뜨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은 박정희 이승만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여러분 일자리도 뺏기고 자식들 다 뺏기고 남는 거 없습니다. 예, 꼭 좀 저기 책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이 방위산업을 포기한 이유 그것도 많이 예약 구매 좀 해주시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네. 자 우리 뭐 오늘 뭐 1시간 한 반 정도 됐는데 아유, 엄청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